한 임신한 여인이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부짖고 있었어. 제발, 제발 이 사람만은 살려달라고. 하지만 그녀의 손을 뿌리치는 건 차가운 칼자루였지. 흙먼지가 자욱한 길 위로 사랑하는 남편은 죄인처럼 끌려가고 있었어. 여인의 눈물에서는 눈물이 비처럼 쏟아졌지만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지. 그 여인은 조선의 공주였어. 한때는 세상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귀하게 자랐던 사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공주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이렇게 처절하게 울고 있었을까? 자,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아직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전 경복궁의 가장 깊고 따뜻했던 어느 봄날로 숨을 깊게 들이마셔봐. 공기 중에 퍼지는 은은한 매와 향기가 느껴지지? 햇살은 따스하고 궁궐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어. 10살 남짓한 어린 소녀가 아버지의 서재를 기웃거리고 있어. 바로 세종대왕의 맏딸 훗날 경혜공주라 불릴 아이였지. 아버지는 책더미에 파묻혀 있으면서도 딸을 발견하곤 늘 인자하게 웃어주었어. 우리 아기 이리 오너라. 아버지가 불러주는 아기라는 호칭이 소녀는 너무 좋았지.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함께 책을 들여다보던 그 시간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어. 그녀 곁에는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어린 동생이 있었는데 바로 훗날의 단종이야. 몸이 약한 형 문종의 유일한 아들이었지. 공주는 이 작고 여린 동생이 늘 안쓰러우면서도 사랑스러웠어. 누님, 혼인이란 무엇입니까? 하면 좋은 것입니까? 어느 날 동생이 똘망똘망한 눈으로 물었을 때 공주는 웃음을 터뜨렸지. 좋은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는 것이란다. 아주 행복한 일이지. 그녀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녀가 꿈꾸던 미래의 전부였지. 하지만 그녀는 그때 몰랐어. 그 평화로운 궁궐의 담장 너머에서 서서히 어둡고 거대한 욕망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욕망이 가장 먼저 집어삼킬 것이 바로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모든 것은 그렇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기억을 비웃기라도 하듯 시작되고 있었어. 시간이 흘러 위대했던 할아버지 세종이 세상을 떠났고 병약했던 아버지 문종이 왕위에 올랐어. 공주는 이제 어엿한 숙녀가 되어 혼인을 했지. 그녀의 남편이 된 사람은 영양위 정종. 훤칠한 키에 선한 눈매를 가진 강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 공주는 정말 행복했지. 어릴 적 동생에게 말해주었던 것처럼 좋은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는 꿈이 이루어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고 그들의 모습은 위태로운 궁궐 안에서 몇 안 되는 따스한 풍경이었어.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 짧았지. 아버지 문종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주기한 지 불과 2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그리고 12살의 어린 동생 단종이 텅 빈 왕좌에 홀로 앉게 되었지. 그 순간 궁궐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 모두가 느꼈어. 상상해봐. 거대한 용이 조각된 옥좌에 발이 땅에 닿지도 않는 어린아이가 앉아있는 모습을. 그 주위를 둘러싼 것은 수많은 늑대와 호랑이들이었어. 그 중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바로 숙부 수양대군이었지. 그는 야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 그의 눈빛은 언제나 조카인 어린 왕이 아닌 그 너머의 왕자를 향해 불타고 있었지. 공주는 불안했어.
남편 정종의 손을 붙잡고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지. 여보, 전하께서 너무 어리십니다. 숙부님의 눈빛이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정종은 그런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어. 걱정 마시오, 공주. 김종서를 비롯한 충신들이 전하를 지킬 것이오. 나 또한 목숨을 걸고 전하와 공주를 지킬 것이오. 그의 말은 든든했지만 공주의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 마치 폭풍 전야처럼 끔찍한 정적만이 궁궐을 짓누르고 있었지. 저는 이 장면이 제일 마음에 걸립니다. 모두가 비극을 예감했지만 아무도 막지 못했다는 사실 말이야. 힘없는 공주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어린 왕. 그들은 거대한 욕망의 파도 앞에서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을까.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두고 여러 평가를 내리지만 저는 그저 한 사람의 누나로서 어린 동생을 지켜보는 그 애끓는 마음이 어땠을지 자꾸만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기도하는 것뿐이었을 테니까. 하지만 그 기도가 닿기도 전에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날 밤이 오고야 말았어. 1453년 10월 10일. 핏빛으로 기억될 그 밤. 수양대군은 칼을 뽑아들었지. 횃불이 어지럽게 궁궐을 비추고 고함소리와 비명소리가 뒤섞여 밤의 정적을 찢었어. 어린 왕을 지키던 충신 김종서는 철퇴에 맞아 허무하게 쓰러졌고 수많은 선비가 피를 흘리며 죽어나갔지.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뒤집힌 거야. 공주는 남편 정종과 함께 사저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었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지. 창밖은 아수라장이었어. 칼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절규, 그 모든 소리가 마치 자신의 심장을 찢는 것처럼 들렸지. 정종은 공주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칼을 움켜쥐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킬 것이오. 하지만 문을 부수고 들이닥친 것은 거역할 수 없는 권력의 칼날이었어. 이제 어린 왕은 허소아비가 되었고 모든 권력은 숙부 수양대군의 손아귀에 들어갔어. 공주와 정종의 삶도 벼랑 끝대내 몰렸지.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위를 걷는 심정으로 보냈어. 숨 쉬는 것조차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지.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올 것이 오고 말았어. 수양대군을 제거하려 했다는 역모 혐의. 그 중심에 공주의 남편 정종이 있다는 끔찍한 소식이었지. 물론 거짓이었어. 정종은 그저 어린 왕의 곁을 지키려 했을 뿐이었어. 하지만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지. 수양대군에게는 그들을 제거할 명분이 필요했을 뿐이야. 군사들이 닥쳤을 때 공주는 남편의 앞을 막아서며 절규했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제발,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녀는 힘없는 여인이었고 공주라는 신분은 이제 아무런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했지. 군사들은 차갑게 그녀를 밀쳐냈어.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공주는 자신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 남편과의 사랑의 결실. 이 끔찍한 절망 속에서 피어난 단 하나의 희망이었지. 그래서 그녀는 더욱 처절하게 매달렸어. 제발, 제발 이 사람만은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 처음 해보았던 바로 그 장면이야. 남편은 끌려가면서도 뒤돌아 아내를 보며 소리쳤어. 부디 몸 조심하시오. 옥체를 보존하셔야 하오. 우리 아이를 지켜주시오. 그게 두 사람이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 남편은 머나먼 유배지로 끌려갔고 공주는 텅 빈 집, 차가운 방에 홀로 남겨졌지. 아무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감싸 안고 소리 없이 울었어. 더 큰 비극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남편 정종이 유배된 곳은 지금의 경기도 광주였어.
공주는 망설이지 않았지. 뱃속에 아이를 품은 채 자신의 모든 지위와 특권을 버리고 남편의 유배지를 따라 나섰어. 그건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 공주가 죄인의 유배지에 따라가다니. 하지만 그녀에게 왕실의 명예나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지. 오직 사랑하는 남편의 곁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 화려한 비단옷 대신 누추한 무명옷을 입고 수십 명의 시녀 대신 단 한 명의 몸종만을 데리고 그녀는 험한 길을 떠났어. 유배지의 삶은 처참했지. 상상해봐. 평생을 따뜻한 구들장에서 비단이불을 덮고 자던 공주가 외풍이 몰아치는 초라한 흙집에서 지내게 된 거야.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고 땔감조차 구하기 어려웠지. 손끝이 얼어붙을 듯한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점점 불러오는 배를 안고 그녀는 하루하루를 버텼어. 하지만 남편과 함께였기에 견딜 수 있었지. 정종은 그런 아내를 보며 매일 눈물을 흘렸어. 나 때문에 공주께서 이 고생을 하시는구려. 면목이 없소. 공주는 그런 남편의 손을 잡으며 오히려 미소를 지었어. 아닙니다, 서방님. 함께 있으니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었어. 어쩌면 이대로 시간이 멈춰 세상이 우리를 잊어주기만 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신랏 같은 희망을 품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권력의 칼날은 그렇게 무르지 않았지. 결국 단종은 왕위에서 쫓겨나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떠났고 숙부 쓰양대군이 스스로 왕위 자리에 올랐어. 바로 세조야. 새로운 왕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만한 모든 싹을 잘라버리기로 결심했지. 그리고 그 칼날은 광주의 작은 초가집에 있는 정종에게도 향했어. 어느 추운 날 한양에서 온 금부도사가 들이닥쳤어. 그의 손에는 한 장의 서늘한 종이가 들려 있었지. 사약을 내린다는 왕의 명령이었어. 그 순간 공주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 그녀는 금부도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지. 제발 목숨만은 제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겠습니다. 제발. 하지만 차갑게 돌아오는 대답뿐이었어. 어명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정종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아내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어.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차분했지. 공주, 이제 그만하시오. 이것이 나의 운명인 모양이요. 부디 뱃속의 아이를 지켜주시오. 그리고 살아남으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 우리 아이를 키워주시오. 그것이 내가 바라는 마지막 소원이요. 그는 아내의 부른 대를 마지막으로 한번 쓰다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약이 담긴 그릇을 향해 걸어갔어. 공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남편의 마지막 뒷모습을 보며 목 놓아 울었지.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 그녀는 정신을 잃고 말았어. 남편을 잃은 공주의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 남편이 역적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녀의 신분은 공주에서 관노, 즉 나라의 노비로 떨어졌어. 상상이 가. 한 나라의 공주가 하루아침에 노비가 된 거야. 이건 그냥 신분이 낮아진 게 아니야. 인간으로서의 모든 존엄성을 빼앗긴 거지. 그녀는 만삭의 몸으로 한양으로 끌려왔어. 그리고 세조의 공신이었던 신숙주의 집 노비로 보내졌지.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원수의 집에 노비로 들어가게 된 거야. 이보다 더한 치욕이 있을까?
신숙주의 아내는 동린 공주를 차마 노비로 부릴 수가 없어서 별채에 머물게 하며 보살폈다고 해. 하지만 그건 동정일 뿐 그녀가 노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지. 그녀는 매일 밤 남편을 부르며 울었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어. 이대로 죽어버릴까 수없이 생각했지.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작은 생명 때문이었어. 살아남으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 우리 아이를 키워주시오. 남편의 마지막 유언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지. 그래, 죽을 수 없어.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해. 내 모든 것을 앗아간 이 세상에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남은 단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녀는 이를 악물었어. 그리고 마침내 그 치욕스러운 노비의 신분으로 초라한 별채의 차가운 방에서 아이를 낳았어. 아들이었지. 남편을 꼭 닮은 아이. 공주는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이제부터 어떻게든 이 아이를 지켜내야 한다는 결의에 찬 눈물이었지.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초라한 방을 가득 채웠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공주가 아니었어.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한 어머니가 되어 있었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비슷한 선택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무엇을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하는가?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선택했죠. 그 점이 저를 늘 숙연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자신의 핏줄, 남편의 마지막 흔적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진흙탕 속으로 걸어 들어간 거야. 세조의 아내였던 정의황후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 아무리 남편이 왕이 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는 하지만 시족하며 내리를 노비로 만든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였지. 그녀는 매일같이 세조에게 간청했어. 전하, 공주는 전하의 친조카입니다. 이제 그만 노여움을 푸시고 공주를 용서해 주십시오. 세조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 결국 공주와 그녀의 아들은 노비 신분에서 풀려나게 돼. 그리고 한양의 작은 집 한 채를 얻어 살 수 있게 되었지. 공주는 아들의 이름을 정미수라고 지었어.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을 삶의 유일한 낙으로 삼았지.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었어. 유배지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어린 동생 단종, 그리고 차가운 사약을 마셔야 했던 남편 정종. 그들을 생각하면 밤마다 가슴이 미어졌지. 세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지만 그녀의 시간은 여전히 그 핏빛 겨울에 멈춰 있었어. 그녀는 더 이상 웃지 않았고 화려한 옷도 입지 않았지. 그저 조용히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어. 아들 정미수가 창성하여 결혼을 하고 어엿한 관직에 오르는 것을 본 후에야 공주는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 그녀는 남은 생을 부처님께 귀의하기로 결심했지.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어 절로 들어간 거야. 그곳에서 그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불경을 외며 먼저 떠나간 가족들의 넋을 위로했어. 남편 정종, 동생 단종, 그리고 비명에 쓰러져간 수많은 사람들. 그녀는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부디 다음 생에서는
이런 비극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기도했지.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비운의 공주, 비극의 여인이라고 불러. 맞아, 그녀의 삶은 정말 비극적이었지. 하지만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보게 돼. 그녀는 정말 약하고 불행하기만 한 사람이었을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녀는 아버지를 잃고 동생을 잃고 나라마저 빼앗겼어. 그리고 마지막엔 목숨처럼 사랑했던 남편마저 잃었지. 모든 것을 잃고 노비라는 나라까지 떨어졌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어.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남편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모진 세월을 온몸으로 버텨냈지. 진짜 강하다는 건 뭘까? 권력을 쟁취하고 싸움에서 이기는 것일까? 아니면 모든 것을 잃고도 지켜야 할 단 하나를 위해 꿋꿋이 살아남는 것일까?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어. 정답은 없어.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경혜공주, 그녀는 비극의 주인공이었을지언정 결코 패배자는 아니었다는 것. 그녀는 그 누구보다 당인한 어머니였고 자신의 삶을 끝까지 살아낸 위대한 사람이었어.